올해가 신흥무한학교 110주년이죠. 제가 좀 일찍 와서 홍 선생님 배려로 전시관을 좀 봤습니다. 너무 잘 되어 있고, 우리가 그 강소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덜란드나 이런데. 전시관 규모는 작은데 아주 알차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근현대사 기념관이니까 1876년 요 특히 갑오 농민전쟁, 동학 농민전쟁부터 시작해서 4.19까지 한 100년 가까운 역사를 전시했는데 제가 눈여겨 많이 봤고요. 마침 목요일 날 제가 전라북도 임실 장수 지역 또 현장 필드워크를 나갔는데 여기 이소경이라고 의병장 임실 분이거든요. 완전히 산골이에요. 무주진한 장수가 코로나 확진자가 적은 거는 방역을 잘하기보다는 오지입니다. 사람도 별로 없고 교통도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잘 가질 않잖아요. 그런데 다 의병장들이 있었고 50년대 딱 보니까 눈에 띄는 인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노라노라고 패션 디자이너. 그분 지금 살아계시죠. 1927년생이고 시아버지가 신태영 국방부 장관, 남편이 신영균. 일본 육사 나오고 포병 대위까지 지내다가 오키나와 전선 이런 데 많이 나가. 거기서도 살아남은 사람이죠. 네, 그런 하여튼간 아주 알찬 전시가 돼 있어서 그리고 여기 특별 전시는 제가 지금 원광대 가기 전에는 독립기념관에 있었거든요. 독립기념관에서 만 13년 동안 밖에 돌아다녔어요.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담당했고 그래서 멕시코, 쿠바 여기도 옛날 생각이 나다. 신흥무한학교 올해 설립 100주년, 110주년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계기 행사는 많이 하는데 계기 행사를 통해서 보다 축적된 자료 수집이나 자료집 발간이 거의 없습니다. 신흥무한학교 자료집 공식적으로 없어요. 작년에 청살리 됐죠. 100년이라고 호들갑을 엄청나게 떨었는데 이런 거 괜찮습니까? 이렇게 전문 강의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국가가 됐든 민간이 됐든 청살리 전투에 대한 기념 학술대회도 했지만은 정작 청살리 전투에 참가했던 독립군들이 누구인지를 전체 파악하기도 어렵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료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료가 있는데 자료가 없다는 것은 자료 수집을 지금까지 일본 자료 수집을 한 것 같지만은 잘 안 해놨습니다. 제가 작년 8.15 때인가요? KBS하고 작업하면서 우리가 이제 경신 참변, 간도 참변, 간도 참안 그러는데 저는 이 부분도 좀 용어를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참안이나 참변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안타깝다. 참혹하다. 끔찍하다. 근데 간도 참변 1920년 10월 16일부터 시작해서 약 5개월간이라는데 12월 말까지 한 불과 2달 동안에 3,500명을 살해를 해요. 제노사이드죠. 1948년 유엔이 정한 제노사이드 협약의 기준을 증거를 들이대서 우리가 그런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일본도 압박하고 왜냐하면은 역사적인 경고를 아무리 해봐야 그때뿐이에요. 3.1 독립선언 100주년 엄청나게 한 것 같잖아요. 100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대한테 물려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오늘 산 보면서도 여기는 근현대사 기념관은 너무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았구나. 뭐 훼손도 거의 안 되고 청정한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 청정한 지역을 누군가가 또 개발의 명목으로 훼손한다면 복구 불가능하단 말이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오염되기 시작한 역사들은 어떻게 복구해야 되냐면 수많은 자료집을 통해서만이 복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3.1 독립선언 100주년, 청살리 봉오동 100주년, 영화는 나왔지만은 결국은 일반인들이 또는 전문가들이 봐야 할 자료집이나 대중수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오늘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110주년 신흥무관학교 110주년 뜻깊은 강의에 제가 첫 타자로 나서서 저도 영광이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요즘 제가 관심 갖는 분야 독립운동사지만은 역설적으로 지금 뭐 램지어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거의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조직적으로 일본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차분히 좀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하는데 시간상 군더더기 빼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원광대 한중관계원 교수로 있고요. 제가 그동안에 이제 많이 다녔던 곳을 이렇게 특히 이제 저를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는 현장에 많이 갔지 않냐. 현장에서 그러니까 시간의 역사, 기록의 역사의 오류나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게 현장에 있죠. 흔히 뭐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데 100%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현장 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연구하기가 쉽지 않은 게 많습니다. 남북 교류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남쪽 학자들이 북한에 가서 활발하게 고고학이라든지 이런 현장 방문을 못 하니까 고려는 정말로 누구 말따나 고려하다가 끝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고려 시대 거는 다 북한 쪽에 대부분 다 개성부터 시작해 다 있는데 가지를 못하니까 하루 가서 아닙니다. 몇 년 동안은 거기서 공부하고 현장 가고 그래야지 떠오르죠.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지금 여기서도 전시하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이주, 이민, 근데 이제 특히 근대적 의미의 이산, 어떻게 보면 뭐 합성어죠. 그리스 합성어인데 민족 이산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근대에서는 1869년, 70년 간도 지역의 대흉년, 함경도의 대흉년으로 인해 가지고 물밀듯이 많이 가요. 그 이전에는 압록두만강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압록두만강의 상류는 그냥 능히 건널 수 있어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뭐 그냥 그 땡땡 오니까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농사 지을 수 있는 가경기 이게 이제 뭐 한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이라면은 뭐 일이 되수니까 건너서 넓은 지역에 갖고 농사 짓다가 다시 오고 이게 그 당시 조선시대에도 가능했는데 이걸 중국 정부에서 청정부에서 월경제로 다스린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봉금지대를 만들어 버렸어요. 조종발상지역 청나라 누르하찌의 고향이 이제 뭐 코로나 풀리면 많이 가시겠지만 심양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 신빈이라는 곳이 있어요. 신빈. 신빈의 허투알라청이라고 지금 성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나왔던 곳은 이제 훼손시키면 안 된다고 봉금령을 내줬고 그래서 백두산 일대 이 일대를 농사를 짓는 것을 아예 금지시켜 버리죠. 근데 이제 호구지책이라는 게 뭐냐면은 먹고 살 게 없어. 함경도 땅 가면은 저도 이제 백두산을 수십 차례 갔는데 북한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올라간 거는 많지 않아요. 근데 올라갈 때마다 제가 느낀 거는 아무래도 중국 땅에서 보는 백두산과 우리 한반도에서 보는 백두산은 다릅니다. 밀림이 있는 거를 이 한반도에도 지리산이 높고 설악산이 아무리 울창하다 해도 개마고원 이쪽에 한반도에 울창한 산림은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곳에서 뭐 척박한 곳에서 그다음에 또 함경도나 이런 데도 조선 말에는 가렴주구라 그래서 엄청나게 착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1864년에 공식적으로 연해주지역 블라디보스토크, 스리스크, 크라스키노 이쪽에 조선인 가구가 한 14가구가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소문을 듣고 가요. 이제 함경도 경흥 사람들이 가서 여기 살만하다. 그러니까는 한반도 내 척박한 곳보다는 만주나 연해주 지역의 조금 넓은 농토에 가서 농사 짓는 게 훨씬 더 유리했던 것이지요. 특히 제가 지금 전라북도에 있지 않습니까? 익산. 근데 전라북도는 1937년 전 중일전쟁 이후에 개천민이라는 명분으로 엄청나게 이제
만주로 다 송출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가 200만 명이 안 되는데 인구가 80년 전에 전라북도 인구는 지금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서 과잉 인구라고 해서 말이 과잉 인구지 모내기를 잘하는 수선 농법에 아주 유리한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전라북도 사람들을 많이 보냅니다. 개청민의 이 설계자가 누구냐면은 윤상필이라는 분이에요. 일본 육군사관학교 27기생이고 옛날에 고고학자 윤무병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충남대학교에 윤무병 선생님의 아버지인데 그분은 나중에 시베리아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해방 때 만주국에서 가장 높이 올라갔어요. 군복을 벗고. 윤상필 같은 분이 펜끝으로 이제 조선의 만주국 시기에 이제 강제 개청민인데 용어는 개청민인데 어떻게 보면 민간업자들 만선 주식회사를 통해서 많이 이주시키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왔던 사람들이 전라북도의 전북촌, 무주촌, 정읍촌 이게 다 만주 지역에 있는데 특히 이제 안도현, 안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의 묘가 어디냐면은 무주촌에 있었어요. 백산자락에. 전라북도 사람, 무주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리고 이들이 절반은 돌아오지 못해요. 가서 인터뷰를 제가 한 20년 전부터 해봤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미 1916년생 같은 경우는 1세대들 같은 경우는 가서 농사를 짓다가 남편이 죽어버려요. 그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땅은 넓고 부모의 묘가 있고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한반도로 귀환해서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예컨대 상업한 사람들,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이제 풀무원의 원경선 회장 같은 경우 북경에 있었거든요. 북경에서 상업 활동하다가 정리하기가 쉬워요. 농토는 정리하기가 어렵고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해방 뒤에 귀환하는데 땅을 매개로 활동했던 사람들은 절반은 귀환하고 절반은 귀환하지 못합니다. 네, 이렇듯 우리의 이주 역사는 굉장히 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한인 우리가 재해동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전 세계 750만 명 되는데 재해동포 재단에서 이분들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관리를 해요. 근데 재해동포 재단 자체가 재단이에요. 정부기관이 아니죠. 그러니까 화교들은 지금 공식적으로 중국에 1억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1억 명이 있는데 중국 대륙에 화교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장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책적인 태도가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약간 아직도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낮습니다. 이렇게 이주했던 사람들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조선족이라는 중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고 러시아에서는 까레이스키고 뭐 미국에서는 재미동포, 제일교포 뭐 용어가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중국처럼 화교, 화치ao, 화란 이렇게 안 하고 이런 부분들도 통일 대비해서는 북에서는 조교라고 부릅니다. 상해 해방 뒤에 상해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가 왔지만은 해방 뒤에도 안 온 사람들이 많아요. 상하이에.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 의고 때 도산 안창호 선생을 도산 안창호 선생한테 통지를 해줘요. 빨리 피하라고. 그때 나이 15살의 배준철이라는 분 같은 경우는 97년까지 상하이에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돌아오거나 다 돌아오지 않거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디아스포라에는 뭐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슬픔도 있지만은 또 그것을 갖다가 100년, 150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걸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국력으로 힘으로 활용하거나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중국 만주 지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많이 가보셨거나 또 1940년대 요 어간에 태어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제가 알고 있는 분. 예를 들어 소설가 황석영 장춘 출생이고 43년생인가요? 김학준 거의 그때로예요. 43, 44년.
그다음에 저 통일부 장관했던 정세현 그분은 저 상강병원 중간쯤 되는 자무스 출신이고, 그다음에 그 뭐죠 만화가 고우영 그분은 연용성 랴오닝 펀시라는 곳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들도 부모가 돌아오지 않았으면 지금 중국 국민으로 조선족으로 살고 있었겠죠. 혹시 저희들도 몰라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또는 한 30년대 집단 이주하거나 강제 이주한 상태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만주사변 이후에 한 100만 명 정도 됐던 중국에 있는 조선인들이 약 14년, 15년 동안에 한 배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지금 9.18이라는 올해가 이제 만주사변 90주년입니다. 제가 가끔 학생들한테 질문해요. 우리 9.7이 언제냐? 우리 9.7. 아직까지도 9.7 기념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8월 29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애들은 즉답이 나와요. 9월 7일. 너희들 9.7 언제야? 그러면 9월 18일. 왜냐하면 만주사변 기념일이잖아요. 1931년 9월 18일. 왜냐하면 이때부터 중국 대륙에 공식 항일 전쟁이 시작되죠. 그리고 해방 때까지,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 폐망 때까지 3,500만 명이 사상자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러시아가 한 2천만 명이고, 오히려 세계 제1차 대전 때 전체 사상자보다 중국에서 나온 게 더 많아요. 1차 세계대전이 2천만 명이 안 됐습니다. 전체가. 근데 2차 세계대전은 무기가 더 발전하잖아요. 무기가 더 발전하니까 대량 학살, 거기다 원포까지 있어가지고 그냥 전쟁에 대한 공포심을 더 불러일으켰는데, 어쨌든 이 만주사변은 한국인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특히 이제 이 만주사변 2달 전에는 만보산 사건이라 해서 장춘 밑에 이 만보산이라는 곳에서 물길 가지고 싸움을 해요. 물길 가지고 중국인들과 조선 사람들. 중국은 처음에는 수전을 몰랐어요. 근데 우리 민족은 다 모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넓어요. 그리고 아까 감옥사 얘기했잖아요. 자무스 얘기했지만은 감옥사가 위도가 48도입니다. 거기 가시면은 지금 넓은 뭐 수천만 평, 어떻게 보면 동양 척식 주식회사 부리농장, 특히 부리농장 같은 경우가 2천만 평 이상 갖고 있었는데, 거기는 상강평원은 길이가 350km예요. 어마어마한 곳이죠. 거기에 조선인들이 가서 농사를 진 거예요. 그래서 벼의 북방 한계선을 높인 거죠. 그렇게 이주를 많이 시켰고, 그러니까 곳곳에 이주민들이 많다는 것은 후일 우리의 독립운동 기지로 쓰일 때가 어떻게 풍부하다는 거죠.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주 지점이 몇 군데가 있으니까 능히. 그리고 우리 이주민들은 가서 이주 생활도 힘드는데 교육기관을 설립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대응했어요. 그래서 초기 만주사변 이전과 이주를 이렇게 보는데, 우리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가 이주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죠. 특히 이제 이 만주라는 데는 인구가 지금 한 1억 5천만 명, 만주가. 왜냐면은 흑룡강이 한 5천만 명, 연용성이 한 지금 5천, 길림성이 한 3천, 한 1억 3천 정도 되겠네요. 근데 만주국 시기에는 3천만 명이었어요. 일본이 1932년 만주사변 이후, 그러니까 32년 3월 1일 날 만주국을 만들어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3.1운동의 열기를 지워버리겠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정책적인 세레모니를 굉장히 잘합니다. 뭐 안중근 의사 죽인 시간도 그렇고 윤봉길 의사 죽인 시간도 그렇고 많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의사는 정확하게 이토 히로부미 절명한 시간에 거의 맞춰서 교살형을 집행하잖아요. 이렇듯 3.1운동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지금 전 시간에도 있지만 의열투쟁에 했던 이봉창 10월 10일 날 죽입니다.
이봉창도 10월 10일, 조명화도 10월 10일 날 죽여요. 10월 10일은 쌍십절이죠. 중국에서 활동했던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을 일본이 체포하면은 바로 신의 혁명, 민주공화국을 지향했던 그날의 우연찮게라고 하지만은 그날을 사형 집행일로 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만주 지역에 산동 사람 또는 사천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산동은 우리와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한국의 화교들을 대부분 다 산동 사람들이 8, 90%. 그리고 만주 지역, 동북 지역에도 산동 사람이 많고 또 사천 사람들이 인구가 많으니까 모집을 하죠. 그래서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물론 지역과 연대별로 이주민의 성격들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30년대 이후에는 집단 이민이 주를 이루어요. 그래서 한 마을에서 수십 호씩 이사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 지역을 이렇게 모아놓고 또 경상북도 지역과 또 모아놓고 저 흑룡강선 밀산이나 그다음에 개서 쪽 가면은 영천 사람들이 많아요. 경상북도, 그다음에 강원도 사람들이 간대. 근데 길림성, 설안, 오림양 같은 경우는 안동 사람들. 지금도 안동 사투리를 1세대가 돌아가셨는데도 어느 정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과 시기적으로 이주민들이 굉장히 달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한인 만주 이민은 이렇게 자율기, 방기, 통제기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 입장은 이제 32년 만주국 성립 때는 자신들이 통제를 할 수 있었지만 그 전에는 중국 지방정부가 통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방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일본 외무성, 관동군. 우리가 관동군이라는 용어가 제가 이제 요즘 관동군 밀정 글을 쓰고 있는데 작년에 발표하고 나서 진짜 밀정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운형 암살 때 권총을 줬던 염동진 같은 경우는 밀정 중에서도 이제 해방 이후까지 활동했던 사람이겠지만은 이거는 뭐 해방 전에 만주에서는 고또 신베이라는 만철 총재가 만든 학교가 하얼빈 학원이에요. 우리는 하얼빈이 안중근의 의거로만 생각하지 일본 애들 입장에서는 하얼빈은 밀정의 도시입니다. 아주 고급 밀정 학교를 운영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100개 러시아 사람들을 많이 통용했고 조선 사람들은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이름 있는 사람들 제가 이야기하면 그래? 이 정도까지. 우덕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끝까지 해방까지 독립운동을 했으면 좋지만은 사람의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끊임없이 회유당하고 그래서 하얼빈에서 사는 사람 가운데 일본 특무기관 관동군이라는 용어가 처음부터 나온 건 아니잖아요. 1905년부터 관동군이라는 용어를 쓴 건 아니에요. 1919년 말부터 관동군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정식 명칭이죠. 그전에는 관동도독부 일본 육군이에요. 3.1운동의 뜨거운 열기를 맛보고 나서 조선군 사령관이었던 우스노미야가 제안을 합니다. 이거 이대로는 안 된다. 조선 통치가. 강압적인 것도 필요하지만은 보다 세련되면서도 조직적인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친일파 육성 정책이 또 다른 식으로 다 변형이 돼 버려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만주국식의 사진이에요. 만주국식의 사진인데 일본 기자들, 사진 작가들이 중국 만주를 비롯해 중국 전역, 동남아까지 돌아다니면서 제국주의 일본을 선전하거나 이런 데 동원됩니다. 그 아시아 대관이라고 자료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가운데 이제 지금 두만강에서 만주국 경찰이 이제 세관 역할을 하는 거죠. 검색하고 한인주주에 관련된 것들, 만보산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큰 피해를 받게 되는데 1930년 30년대냐 100만 명 정도의 한인 이주자가 생겼고 45년 당시에는 약 한 220만 명의 조선인들, 한인들이 중국 지역에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만주국 같은 경우가 저는 만주국 설명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우리한테는 만주국의 공간적 흔적이라기보다는 시간적 유산들이 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국민체조인가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그게 결국은 건국제조에서 나온 거고 뭐 이렇듯 국가주의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들이 당시 1970년대까지는 올곧이 그대로 우리 한국 한반도에 반영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주에서 관료 생활을 했던 분들이 예를 들어 이성근 같은 분들, 이성근 같은 경우는 와세다를 나왔지만은 만주국의 문교부 과장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1960년대 문교부 장관하고 동국대 총장도 하면서 우리나라 이른바 문교 정책, 교육이 아니라 문교 정책의 핵심 브레인으로 활동을 했죠. 그러니까 그러한 흔적들이 그냥 70년대 초등학교 다녔던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아무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였고 그것이 이제 아마 지금까지 있었다면 더 습관화가 됐겠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능히 조율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고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지금 되지 않았나 싶어요. 다만 이게 이제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될지를 좀 고민할 시기인데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 가운데 오늘 좀 이따가 이제 공간 얘기를 계속 할 텐데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실은 이제 만주 지역에 살았다기보다는 연해주 지역에서 오래 거주했고 의병투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안의사 보면 부채감은 안의사한테도 있지만은 안의사 형제들, 안의사 어머니 참 다 묘가 없어요. 둘째 동생 안정근도 대련에서 자기 형 유해 찾다가 죽었고 뭐 안공군은 40년에 중경에서 죽었지만 조마리아는 상하이에 있었고 그러니까 조마리아 묘가 어디 있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준철 같은 경우는 배준철 일기에 자세하게 써놨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분단되고 냉전 시대에 92년도에나 가능했잖아요. 한중수교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백범은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아들 그다음에 예를 들어 차리석이나 이런 분들 자기하고 함께 독립운동했던 분들 그래도 그때 모시고 오지 못했으면은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도. 한국 독립운동은 공간성에서는 탁월합니다. 전 세계에 다 걸쳐가지고 여기 지금 전시관에서 디아스포라 있지만 그 디아스포라가 결국은 사람이고 사람은 한국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 독립운동 단체들이 있었고 특히 미주 지역 같은 경우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대한민국 국민을 만들어서 지부를 엄청나게 만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쪽 지역도 다 독립운동가들 뭐 쿠바의 임천택 같은 경우 임천택 후손은 지금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가 한국에서 공부시키고 근데 그런 세계성 보편성도 있지만 지역적인 세계성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건 오늘 뭐 계속 저 뒤에 뭐 서정석 교수님이나 뭐 이준식 전 관장님 신흥무한학교 쭉 얘기할 텐데 이 서북간도 지역은 일단은 북간도는 함경도 사람들이 많았을 테고 상식적으로 가깝잖아요. 서간도는 평안도 사람들이 당연히 많죠. 지금도 함경도 평안도 사람들이 서북간도에 다 아직까지도 많이 있고요. 얼마 작년인가요? 한국에서 재해동 독립운동 관련돼서 저기 공총위상을 받았던 전정혁이란 분은 그냥 들이대면 50년생인데 리까지 얘기해요. 평안북도 철산군 무슨 년 무슨 리까지. 자기 아버지가 황포군관학교 나왔는데 그렇듯 이제 신빈하고 이제 무슨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평안북도 사람들이 많고 압록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이분들 특히 이제 신흥무한학교가 펼쳐졌던 곳에 평안북도 사람들도 선 이주자가 있지만 여기는 좀 독특한 곳이잖아요. 서울파였던 우당 이회영, 그 다음에 이제 안동에 있는 석주 이상용.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더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이 두 그룹만 얘기하는데 이 두 그룹보다 더 먼저 간 그룹이 하나 있어요. 충남, 천안, 목천 사람들 이동영 팔촌 동생 배구 이장영 선생 일가가 먼저 올라갑니다. 이분들은 1907년 말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3년 시차를 뒀죠. 그래서 석주 이상용의 배우였던 김대락이 백화일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장령의 아버지 이병삼이거든요. 이병삼이 먼저 선주해서 우리가 편하게 활동했다. 그래서 둘이 그 일기장을 보면 백화일기를 보면은 약 70회 가까운 얘기들이 이병삼, 이장령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장령이 신흥무관학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전라북도에 있어서 전라북도 사람들이 신흥무관학교 누가 가나 했더니 강한영이라는 분이 있어요. 옥구 출신. 이분은 신흥교보 잡지사 할 때 편집이사예요. 강일수하고. 그래서 옥구 지역이 유명한 독립운동가인데 약 500석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신흥무관학교 운영 경비를 씁니다. 또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의 직계종손 이종옥. 서정석 선생님의 글에도 나오는데 아마 제가 이제 우연찮은 기회에 한 10년 됐을 거예요. 그때 여기 이순신 관장님, 서정석 명예 교수님하고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충무공 얘기가 나왔어요. 이 충무공 직계종손 이종옥이 왜냐면 자기 할아버지 재산을 충무공 생가를 저당 잡혀갖고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1930년대 위당 정인보 특히 동아일보 계열에서 충무공 생가 찾기 운동을 벌였을 정도예요. 그 얘기했더니 여기 민족문제연구소인가 와서 이종옥하고 그 아들 이응렬 이분들을 포상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응렬은 됐어요. 그 아들은 14대 종소는. 그러니까 이렇듯 신흥무관학교에는 석주하고 이당령 우당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도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에 지분이 있다는 표현 좀 싼 표현 같지만은 독립운동사에 한 명만이 어떻게 우뚝 서겠습니까? 다 주위에서 고생하고 그래서 석주가 우뚝 쓴 거고 우당이 우뚝 쓴 거고 이건 마지막 남은 이 사진 한 장 어딘가에 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어딘가는 제가 봤을 때 일본 아니면은 미주 지역에 있어요. 신흥 무관학교에서 나온 출판물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면은 미주 지역으로 보냅니다. 교포들한테. 그래서 거기서 또 교포들은 돈을 붙이죠. 독립운동 자금을. 그 대표적인 예가 도산과 김필순이라는 사람이에요. 김필순은 의사 닥터입니다. 1878년생. 1878년생의 독립운동가가 도산도 있고 김필순도 있고 그 다음에 만해 한용운이가 그렇게 존경했던 시무장에서 그분 발인을 상을 치렀던 일송 김동삼도 78년생이에요. 하여튼 당시에 이 신흥무관학교를 배경으로 해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무지 많은데 우리는 몇몇만 기억하고 있고 이 사진 같은 경우도 아까 미주 지역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서 나온 것들이 아까 김필순처럼 누구한테 도산한테 연락을 하면 도산이 의료품을 보내주거나 의약품을 그래서 신흥무관학교 1913년도에 우당의 부인 이윤숙 여사가 마적단한테 총 맞을 때 그때 백리길을 달려왔다라고 하는 게 바로 김필순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윤숙 여사의 서간도 시종기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때 김필순은 세브란스 1회 졸업생. 아시겠지만 김필순 같은 경우는 의사로서는 닥터로서도 아주 위대한 사람이고 연세대학교의 교재를 에비스니슨 해부학 교재를 만들고 하여튼간 많이 만들었죠. 뿐만 아니라 자식들을 잘 뒀어요. 조선의용대원이었던 여자 김위, 김로 뿐만 아니라 중국 영화 황제 김여미의 아버지고 김마리아의 삼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의사들한테 그 당시에는 시대성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김필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도와주다가 1916년 일제의 그 감시를 피해서 다시 치치하월, 흑룡강성 하얼빈에서 또 350km 저 서북쪽으로 올라간 데서 활동하다가 죽습니다. 김규식하고 천암 동서지간이잖아요. 우사하고 좀 얘기가 많이 나갔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사진 한 장만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신흥무관학교 110주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 신흥 교우고 신흥 학우고도 지금 3개밖에 없어요. 다 일본과 미국에서 기증된 것들입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텐데 우리가 찾지 못한 거나 발굴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신흥무관학교 합리화터, 제가 아까 보니까 신흥 합리화인데 옥수수만 있는 합리화가 사진에 있더라고요, 전시관에. 그래서 저는 답사할 때 만주 지역 답사는 가급적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는 안 합니다. 왜냐? 가면 다 옥수수만 있어요. 찾지를 못해요. 그게 답사가 아니라 이제 조사죠. 답사 같은 경우는 가셔서 볼 수 있는데 조사는 옥수수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리적 환경이 있고, 그래서 이 사진을 많이 활용하게 되고 이걸 분석하는 논문도 있고 그러는데 더 많은 사진 자료가 나와서 이 신흥무관학교의 위상이 좀 더 풍부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높게. 여기는 이게 이제 지금 저도 이거 청산리 대첩이라고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청산리 대첩 기간에 21일부터 26일 저 6일간 어디 계속 싸우고 있는데 저렇게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또 하나는 지금 청산리 관련돼서 그러니까 올 3월달에 이제 KBS하고 작업하다가 저도 참 게으른 후생이었구나라는 게 조선인 경찰들을 청산리 전투에 투입을 해요. 제가 지금 글을 작성하고 있는데 그 조선인 경찰들을 투입하고 나서 그들한테 공적 지금으로 치면 독립유공자 포상을 해줍니다. 일본 정부에서. 그 자료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그 뒤에 남아서 여기 조선의 경찰 생활을 또 한 사람들도 해방 때까지, 해방 이후까지도 있고요. 근데 왜 조선인 경찰이냐면은 만주 지역에 갔는데 일본 애들이 조선인 이주민들, 그 수많은 이주민들을 대할 때는 자연스럽잖아요. 우리는 언어가 같고 표현력이 같으니까. 그래서 조선인 경찰이 향도가 됐어요. 2만 명이 올라갔을 때 일본군들이 약 150명에서 지금 명단은 지금 150명은 다 뽑아놨어요. 이제 그런 상태고, 신흥무관학교 학생들은 나중에 그 출신들은 청산리 전투의 주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죠. 이 뭐 4강 때인가요? 뭐 아리랑 저기 김산, 근데 김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나온 출신들이 엄청 많잖아요. 약산 김원노도 그렇고, 중국 홍군사에서 양림이라는 분, 우리 이름으로 김훈이었죠. 그 양림 같은 경우는 주울레하고 막역한 사이에, 주울레가 2살 차이인데, 그래서 거의 주선에서 황포군관학교에서 양림이 교관할 때 결혼식을 하게 돼요. 그 주선자가 바로 주울레입니다. 신흥무관학교. 근데 이 신흥무관학교 나오게끔 했던 것은 바로 현지에 있는 현지 주민들, 한인 사회가 그만큼 정착이 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백두산 자락이고 명동교회. 그래서 지금도 이 교회는 있습니다만 여기는 없어졌어요. 옆에 창고는. 그 이유는 여기가 다 함께 윤동주, 중국 조선족 시인 윤동주 생가로 기념공원이 되어버렸어요. 2012년도에. 그러니까 연변 조선족 자치주 성립 60주년 때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산이 덜 들어간 상태에서, 저건 제가 직접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그때 저 담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쪽 그 조선족 사람들은 한국 정부에 와서, 그 당시 한국 정부가 어디냐면 국가보훈처입니다. 국가보훈처에 2억에서 3억만 달라고 그랬어요.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산이 투여되면, 비용이 들어가면은 한국적인 것들이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가보시면은 중국 조선족 교육 지향이라고 해놨어요. 명동촌을. 여러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윤동주가 나오고 문익환, 나홍규가 다녔던 명동촌이 중국 조선족 교육 지향, 교육 제1촌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국가보훈처가 당시에 이거 다 녹음되는 거라 큰일 났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줬으면은 좀 더 좀 우리 민족적인 색채가 드러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쉽게도 여기도 지금 영역은 중국 땅이지만은 지금 기록의 역사는 한국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아마 여기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돌릴 텐데 한국 젊은이들이 가서 고구려뿐만 보는 게 아니라 항일 투쟁사를 한국인의 독립운동 현장 공간사를 매년 수만 명씩 보잖아요. 중국도 그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 조선족 자치주 선생님들 뭐 요즘 애들 한국 한반도 지도 그리라면 잘 못 그린다 그러는데 저는 많이 그렸죠. 선봉 이 보면은 다 갈 수 있는 곳인데 분단이 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만 이제 3.1운동의 공간 3.13 1910년대의 대표적인 독립운동 기지를 우리가 이제 세 군데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신흥무관학교가 있는 유아현 지역, 통화현 지역이고 또 하나는 북한도 지역. 사람들은 이제 좀 독립운동 기지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쪽 지역에는 작은 독립운동 기지들, 예를 들어서 명동촌만 해도 군사훈련 안 시켰지만 독립군을 배양했던 곳이고, 그다음에 이제 1914년도 되면 이제 세계 1차 대전 즈음에서 성제 이동희 선생이 나자고라는 곳에 독립학교를 만들어요. 그건 그야말로 그분이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독립군들을 배양하는 학교를 만들었죠. 여기도 보니까 오늘 사진에 그 나자고 독립학교 출신들이 1916년, 17년 되면 이제 백초고 외사경찰에 들어오면서 학교가 파괴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도망가다가 동굴에서 기거를 해요. 그 남산 그 신선 동굴이라 그래서 거기에 태극기 모양이 지금도 있거든요. 네. 그렇듯 독립운동 기지가 이제 북한도 또 하나는 이제 밀산 흑룡강 밀산이라는 곳. 그래서 이런 크게 세 지역인데 나중에는 이제 김필순이가 아까 했던 치차을이라는 곳에 넓이 한 100만 평 정도 되는 땅을 경작하면서 거기 가니까는 아직까지도 김씨 농장을 기억하는 어르신들. 아직까지라는 게 제가 거기 마지막 간 게 2007년도니까는 그분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때 80, 아니 무르죠. 요즘 100세 시대니까.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이렇듯 이렇게 이제 독립 3.1운동 용정의 3.1운동이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기지를 만들면서 100% 작업을 한 게 바로 교육기관 설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현 삼원포에도 지금 은양학교라고 당시에 신흥무관학교뿐만 아니라 이주민 민간 교육기관이 있었고 또 동명학교라고 해서 목사 이명이라는 목사가 만들었던 동명학교도 있었고 근데 거기에 이제 신흥무관학교 교우보에 보면은 박혜숙이라는 분이 아이들 앞에서 단지를 해요. 8월 29일 날. 그 단지하는 내용들이 신흥교우보에 실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절대로 노예 생활을 물려주기 싫어서 자기가 단지했다고 그 기사가 나옵니다. 혹자들은 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그분의 그 울분, 분노, 조국을 잃어버리고 나서 일개 필부가 아니죠. 어쨌든 하여튼 일반 안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보는 앞에서 그래서 당시 교육기관에 있었던 독립 그 학생들이 자라나서 독립운동의 인재로 우뚝 선 예가 많습니다. 이제 신흥무관학교 다음 강의들이 많으니까 생략하겠지만 여기는 19명이 죽습니다. 저기 3.13 이때도 명동학교, 정동학교 이런 데서 충혈단, 맹호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충혈단, 맹호단의 그 활동자 중에 최봉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1920년 1월 4일인데 그때가 이른바 간독 15만 원 탈취 사건. 그러니까 일본
관동군 또는 일본 헌병, 일본 외무성의 운영 자금으로 회령 조선은행 지점에서 용정 조선은행 지점으로 돈을 옮기다가 15만 원을 옮기다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 이때 이제 의거에 참가했던 사람들 가운데 5명이 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슬로 사라집니다. 근데 그때도 밀정이 있었어요. 어민섭이라는 사람. 이렇듯 다 민족교육관에서 배출했던 사람들이 이제 1910년대, 1900년대, 1910년대 뭐 하여튼 독립운동가를 우뚝 서게 되죠. 묘역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묘역 한국인이 보존한 게 아니라 바로 조선족 지금 돌아가신 분이에요. 1926년생이고 최근갑이라는 조선족 분이 자기 아버지 독립운동했는데 이분은 여기서 태어난 거. 이주 1세대가 아니라 여기서 태어나서 용정에 공무원 하다가 눈을 뜨게 됐죠. 그래서 은진중화 다니셨어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까지 91살에 돌아가셨는데 맨날 그냥 만나면은 고국에서 온 친구들 그래서 저한테 선물을 아니라 전해줄 걸 많이 전해줘요. 딱 보면은 이제 서울에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한국 육군사관학교 나오고 한국 사람인데 어릴 때 은진중학 같이 다녔던 은진학교 그런 동창들. 강원룡 목사가 은진학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향수내지 또는 책임감, 민족심. 그래서 이거를 발굴해가지고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분이. 청살리 대첩 이거는 다 아시니까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 이 PPT가 90장 정도 돼요. 엄청 많은데 뭐 2시간 내에 다 소화하기는 어렵고 사진 위주로 좀 보시면서 청살리 대첩 17.6m입니다. 원래 19.2m 1920년을 상징하려고 하는데 하도 중국 측에서 너무 높다고 전 중국에 있는 한국 독립운동 사적지 기념비 가운데 가장 큽니다. 우뚝 섰어요. 이 위로 고속철도가 지금 중국에 지나가는데 거기서 6일 동안 우리 조선 사람들이 싸웠죠. 그리고 철기 이범석 장군의 우등불이 얼만큼 오염됐는지를 요즘 일본 자료를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등불에 보면은 여기 간호대자라고 했어요. 간압. 그 당시에 일본 연대장이 죽었다고 썼는데 우등불에 버젓이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 소식만 들은 거야. 야, 연대장 죽었을 거다. 근데 그게 그 역사책이 역사적 자료가 계속 후대에 확인되고 이번에 알았어요. 저도 일본 문서 특히 일본 외무성에서 경찰들 포상 줄 때 자료를 쭉 보니까 간호가 살아가지고 포상도 주고 그 뒤에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뒤에 간호에 물론 별로 진급하지만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어쨌든 이 청살리 전투는 우리 민족사에서 위대한 전투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여기 참가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회고록이나 일기를 남겼는데 그분들의 일기에도 이 독립운동 위대한 이 대첩을 이끌었던 중요한 원동력은 한인들, 이주 정착민들의 힘이고 또 하나 아낙네들의 침하폭에서 나왔다라고 해요. 뭐 제 표현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죠. 주먹밥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주고 왜냐면은 이 6일 동안 싸우는데 전투 식량이 없으면 못 싸운단 말이죠. 정규군하고 싸우는데도. 자, 여기는 이제 길림성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 통화 여긴 유화연 이 북광양이나 여기 다 대부분 독립운동 기지 건설 지점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1920년 10월 달에 서북간도를 침략하고 일본 말로 토벌할 때 이쪽 지역에 있는 조선족 마을, 조선족 학교들을 다 불질러 버립니다. 거의. 남아있질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북광향이라는 곳에는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선생님들, 뭐 김기현,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이 조용석이라는 분인데 아마 선생님들이 가시면은 지금 여기에는 7열사 묘가 지금 남아 있어요. 묘역이 다 기념비하고 아마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교사가 기념비가 남은 건 여기가 유일할 거예요. 순국한 기념비죠. 그것도 중국 정부가 세워줬어요. 이제 흑룡강성 독립운동 기지 얘기란 겁니다. 아까 했던 여기 우스리스께서 좀 올라가면 이제 여기 이제 밀산, 흥계호 여기가 독립운동 기지였고 도산 안창호, 홍범도 그다음에 한계 이승희 이런 분들이 이주해가지고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던 곳입니다. 지리학적으로 보면은 바로 러시아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여기는 아까 이 자무스라는 것이 여기고 합강 이쪽 지역 춥습니다. 여기 같은 이충 같은 경우는 영하 한 40도 겨울에 약간 이쪽 더 추운 데가 이제 시베리아 이쪽 초입에 보면 이제 만주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한반도에서 벗어나서 만주울편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의 지리적인 공간적 인식과 우리 지금 한반도 남쪽에만 있는 학생들의 공간적 인식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제 경부고속도로, 경부선, 호남선 제가 어디 특강 가면 익산 자랑을 많이 합니다. 한 번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익산 1이 1912년 개통된 건데 일본 제국주의 수탈 때문에 개통된 거죠. 당연히. 근데 지금은 이제 전라선과 호남선의 뭐랄까 분기점으로 하루에 한 90여 차례 열차가 돌아다닙니다. 그만큼 이제 물동량도 많은 곳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근대를 개척한 곳이라기보다는 이식된 근대의 상징적인 게 바로 일이고 익산이었는데 익산은 일이죠. 익산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뭐 서동도 있고 뭐 백제 지금도 익산 미륵사지가 아주 거룩한 세계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록돼 있을 정도인데 지금 이 한반도에서 올라간 사람들이 다 나중에는 이 기차를 타고 올라가요. 이쪽 지역으로 도문 지나가지고 남양에서 함경선 딱 끝나면서 도문에서 이쪽까지 다 갑니다.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길림 회령 연결돼 있고 이쪽에 나중에 그래서 길회선 길림부터 시작해서 회령까지 오는 철도들.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빠르게 침략할 수 있는 발들을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교통로고 교통로의 가장 중심된 게 철도였고 그다음에 통신이었죠. 그게 가능하니까 집단 이주가 시작된 거예요. 그냥 기차에다가 수백 명씩 집어넣어서 만주로 송출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김필순이라는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었던 김필순이라는 분이 아까 흑룡강성 치치하울, 흑룡강성 성도는 지금 하얼빈이지만 제국주의 시대에는 치치하울이었어요. 제지합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신흥무관학교를 만드는 주역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독립운동 기지로 어디를 옮기냐면 취원창이라는 데로 옮깁니다. 취원창은 지금 흑룡강성 아성구 취원창이에요. 지금 취원창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거원진이라고 중발음이 똑같습니다. 거원이나 그러니까 주유엔 석주나 동삼 이름도 바꿨지 않습니까? 이상희에서 이상용으로, 그다음에 김긍식에서 김동삼으로. 그러니까 독립을 쟁취하기 전에는 뼈를 묻겠다 이 만주 지역에서 그런 아주 결연한 의지가 있었던 것이고 석주도 물론이지만 일송 같은 경우는 석주하고 일송하고는 20살 차이예요. 58년생, 78년생. 58년생 중에 아펜젤러 의사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서구의 58년생은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구적인 근대를 갖고 와서 이식시킨 사람이고 이 석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의병에도 참가하잖아요. 그다음에 이 유학도 이제는 나중에 이제 어떻게 옛날 유학이 아니라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협동학교 세웠을 때 안동에 교사들을 의병들이 죽입니다. 새로운 거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 정도로 다 그 당시 한반도 사회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고여 있었어. 이 김동식 같은 경우, 김동선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돌아오고 37년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하고 나서 이제 만해가 자신보다 한 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정말로 만주에서 활동했던 자신이 만해가 존경했던 분이라 시무장에다가 이게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간 이 장례식을 치르게끔 상주처럼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내몽고 자치구까지 좀 멀리 나갔나요? 이 내몽고 자치구에는 희한하게도 의사들이 많아요. 이자해, 김필순보다는 이제 이태준 같은 경우, 이태준은 이제 몽골에서 활동하죠. 1년 선후배들, 세브란스 1회 졸업생, 2회 졸업생인데 지금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600km예요. 이 내몽골 동선이 이 만주래요. 중국이 동서가 약 한 5,200km 되는데 이 지역을 무대로 이 의사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지금의 의사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평시의 의사하고는 당시 시대성을 반영해서 조국을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시작하죠. 하여튼 이 굉장히 넓어요. 넓고 지금 이제 후아호트라는 게 호하호특, 이게 몽골어예요. 호특은 호특 시티라는 얘기죠. 파란데 그다음에 이제 빨간 오란 호특이라는 거는 레드 시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몽골 초원에서 이 외몽골 같은 경우는 지금 몽골 공화국이잖아요. 뭐 징기스 칸촌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땅을 자기들 영토로 편입한 거죠. 만주국 시기에도 별도였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만주국 시기는 여기까지가 만주국의 면적이었어요. 한반도의 4.5배, 일본 본토의 2배 반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데를 일본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지금 여기 하얼빈에서 여기까지가 대련까지가 980km입니다. 기차를 타면 3시간이면 도착을 해요. 가도 벌판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본은 차를 끌고 가시다 보면은 아마 시모노세키부터 시작해서 저 교토, 오사카 쭉 가요. 넓은 벌판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저기 한반도에 김제평야, 호남평야 이런 데 와가지고는 깜짝 놀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인들, 그래서 익산에도 구마모토 현 사람들이 많아요. 아예 구마모토에 있는 사람들을 꼬셔줬는지, 야 조선에 가면은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다. 그들이 만주는 말할 필요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몽골의 이제 이 도산이라는 분이 참 굉장히 대단한 분인데, 이게 78년에 태어나서 38년에 돌아가시는데 이분은 전 세계의 해결사예요. 독립운동의 해결사. 그리고 해결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도산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가운데는 상하이 같은 데는 뭐 제치추측인데 윤봉길 의사 의거 때 백범이 알려주지 않았던 거는 도산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게 새 나갈 수 있을지 몰라서 알려주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미주부터 시작해서 멕시코, 쿠바, 그다음에 이 남미까지 도산에 그 대한민국 국민의 지부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했고, 김필순과 의형제입니다. 그래서 도산이 이 미국에서 돌아와서 합병 직전까지 어디서 살았냐, 군대에 산 지금 서울역에 있는 연세병원이라고 있어요. 세브란스 서울역 앞에. 거기 바로 김필순 집이었어요. 그 집이. 그래가지고 김필순이가 1907년 8월 1일 군대에 산 당시에 쓰러져가는 막 구한국 군인들 병사들 쓰러져 가잖아요. 그래서 김필순하고 도산, 그 다음에 김마리아, 김필순의 조카, 그 다음에 김필래, 김순애, 그리고 엄마하고 막 혈전이 벌어진 거예요. 데리고 나오라고 그랬더니 어머니는, 김필순의 어머니는 어디 여자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험한 데다가 데리고 다니냐고. 김필순이
조국이 쓰러지고 있는데 남녀가 무슨 상관이냐고. 빨리 다 나오라고. 그래갖고 그 당시 김필순 거기서 그냥 덕수궁 막 시가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김필순과 도산이 의형제를 맺고 도산의 의견대로 김필순은 저 치치하을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는데 문제는 이쪽까지도 일본 밀정이 침투해서 결국은 1919년 3.1운동 이후 8월 달에 독살당합니다. 김필순 같은 경우. 김필순이 독살당하니까 그때 딱 10살이었던 중국의 영화왕제 진현이라는 김염이라는 사람은 누구 손에 키웠냐면은 김규식, 우사 김규식. 이 둘째 고모부거든요. 상해로 갑니다. 김규식하고 김규식의 아들하고 김염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우사의 아들이 맨날 김규식을 하여튼 누구죠? 김염을 놀려가지고 나중에 김염이 가출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약 1년 반을. 하여튼 그런 얘기인데 이렇듯 도산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이 포도라는 곳에는 아직까지도 포도, 바오토나 후아오토에 내몽고 지역에 조선족들이 약 2만여 명 있어요. 이번 이자혜 같은 경우는 광복군 국무처장으로 임명됐는데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다기보다는 이제 이분은 의사로서 이주를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이분의 활동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있죠. 이분이 쓴 자해자전, 이자해 자전이라 해서 국가보훈처에서도 번역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 부인이 중국분이라 이 내몽고에 정착해서 살아요. 자기 일기에 자전에 아쉬움을 어떻게 쓰냐면 백범 김구 주석이 자기를 환국시키려고 했을 때 따라갈 걸 이라는 게 자기 회고죠, 회어. 자, 이번에는 이제 공간입니다. 안이사 지금 여순 연영성에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한 적은 없지만은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있었던 곳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연변 조선정착지구 훈춘 지역에서도 제법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또 명동촌에서 뭐 총을 쐈다 그러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다 아는 사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서 안중근 의사 의거 가운데 이 우덕순이 1922년에 하얼빈 조선인민회 회장을 하는데 당시 일본 영사관 관계자들하고도 얘기가 많이 했고 그다음에 김영란법 저촉을 했어요. 한 끼 식사로 100만 원을 먹었어요. 그래서 영수증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료에도 지속적으로 우덕순이가 관여한 자료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한다는 자체가 나를 버리는 길이 얼만큼 힘든지, 그러니까 우덕수는 직접 투쟁을 했잖아요. 의거에 참가를 했고 계획을 세웠고, 근데 1909년에 이제 단지동맹 전에 의형제를 맺었던 3명이 있는데 안중근 의사, 어민석, 또 한 사람이 김기룡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어민석은 아실 거예요. 근데 김기룡은 1930년대 초반에 만주국 시기 훈춘정의단, 일본 제국주의 만든 훈춘정의단 단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명 다 김기룡도 단지 동맹을 했어요. 단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0년, 20년 지속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지. 안이사, 셋째 안공근, 안정근, 안중근. 빨리 통일이 돼서 북쪽에 있는 안중근의 생각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 여순가 뭐 여기서 이제 요 면회 장소가 어디냐면 여기에
나중에 선생님들 가실 때 여기 장소 지금 부관장실입니다. 주애민이라는 사람인데 여성이에요. 아버지가 또 여순 박물관 관장을 했던 사람이고 한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공간 이렇게 다 남아있죠. 지금은 볼 수 있지만 예전에는 지금 여기가 여순 지역이 군구라 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잠수함이나 이게 다 여기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순국지인데 학생들하고 갔던 대목입니다. 자, 독립운동 기지건설을 좀 보면은 우리가 주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단동에서 이쪽으로 쭉 가면 심양입니다. 예, 심양. 여기가 여러분들 아시는 이제 수풍댐, 만주국식의 수풍댐 만든 곳이고 수풍댐 이 sak축 사람들이 이 수풍 수몰민으로 어디가 있냐면은 지금 흑룡강성 연수로 왔는데 가면은 연수연에 어지양이라는 곳에 아예 집단으로 그분들 거주하고 있고 이 세대들 지금도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하면 평안북도 sak축은 어디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이쪽 만주 지역이. 그래서 대부분 1910년 이전에는 독립운동 기지 건설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지납니다. 왜냐하면 이 다 특히 겨울철에 가요. 압록강 단교가 1911년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가는 분들은 무조건 겨울철에 갑니다. 대규모 땅땅 얼은데 우당도 그렇고 이쪽 지역하고 이 점류수라는 곳인데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됐는데 이쪽 지역에 또 의병 우리 여기 실장님이 이제 의병 종목인데 이 점류수라는 곳이 있고 그래서 지역별로 일본 경찰들이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기서부터 다 이게 지금이나 길이 좋아져서 그렇지 예전에는 다 우마차 가고 산세가 굉장히 심합니다. 여기 환인이 바로 고주몽이가 나라를 만들었을 때 국내 졸본성, 오녀산성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 환인. 산세가 여기 이제 북한산 좋잖아요. 여기도 이 환인 관전 다 북한산만 해요. 깊어요. 그런 곳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것이고 일본 경찰력이나 군대가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곳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게 되죠. 이쪽 위화도도 가보시고 그래야 되는데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 있잖아요. 맨날 역사책에만 듣지 가보지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섬이 돼버렸어요. 분단 때문에. 두만강하고 압록강 처음부터 쭉 가시다 보면요. 그냥 저도 모르게 이 한반도를 사랑하게 돼요. 물론 제가 착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애들이 여기는 왜 철책선이 없냐 국경선이. 그러니까 우리는 반공교육, 분단교육을 받았어요. 북쪽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다 휴전선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철책. 그러다가 애들이 이제 유럽 가면은 뭐 스위스에서 프랑스. 제가 유럽 조사할 때 차를 끌고 다니는데 스위스 조사하다가 실수해서 프랑스를 갔어요. 차를 끌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아직까지도 분단된 지 80년 조금 있으면 4년 뒤면 분단 80년, 해방 80년. 근데 그 세대가 조금 100년이 다 돼가는 거죠. 이 세대 동안 우리는 뭐 했을까요?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이게 단교입니다.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간다 그러잖아요. 끊어진 다리 가려면은 선생님들 10,000원 내야 돼요. 입장료. 여기 가려면 이 미군이 끊어놨거든요. 북격으로 해서 그 중국 애들이 여기를 갖다 관광지를 개발해서 이거 뭐 다리 보는데 얼마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백두산 관광객이 제가 백두산을 한 50번 이상 갔어요. 백두산을 한 24년 전부터 갔으니까. 근데 갈 때마다 백두산이 2002년도 이후에 이제 바뀐 게 올라가는 집차 그 80위안이거든요.
1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만 명이에요. 그것만. 그러니까 16,000원 곱하기 2만 하면 하루에 이 순환버스 비용이 나오는 거죠. 그 여기 지금 단교 가면 이 광동이나 이런 데서 오는 애들 요거하고 여기 다 여기 조선이라고 그때 가서 돈 10,000원 내고 미어 터집니다. 많을 때는. 여기는 지금 후에 개통된 것이고 이렇듯 공간적으로 우리가 단동 같은 경우는 신의주 앞인데 신의주 얘기 많이 듣고 원래 말 그대로 우리나라 최초의 신도시입니다. 뭐 일산이 그런 게 아니라 1906년에 만들어진 거죠. 의주에서 남쪽으로 15km. 그것도 일본 제국주의가 러일 전쟁을 승전으로 이끌자 어디하고 한반도하고 대륙을 제대로 있게끔 철길을 놓기 쉽게 신도시를 만든 게 신의주인데 가면은 이 마오쩌둥 동상이 지금 이렇게 이거 3년 전에 찍은 것 같은데 잘 있습니다. 4년 됐나 하여튼. 근데 마오쩌둥 동상 뒤로 한국의 유명한 배우 김수현이라고 있었어요. 가니까 김수현이 입상이 마오쩌둥보다 2배 더 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지금 없어졌겠죠. 당시 나혜석이가 일본 용사 부인으로 활동했을 때의 안동 일본 영사관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지금 중국 단동 국경 수비대 건물로 쓰죠. 그래서 여기도 시내는 독립운동가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고 여기가 단동이라는 곳에서 안동이라는 곳에서 아까 했던 점유수라든지 저 신흥무관학교 이쪽 지역으로 펌프질을 해요. 사람들을 파송을 하죠. 그래서 19년도에 우리가 이제 이륙양행 대한민국 임시정부 안동교통국 이륙양행이라고 해서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적지 조사의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문헌적인 걸 다 확인 안 하고 여기가 이륙양행이다. 조지 엘 쇼가 임시정부 요인들 그리고 백범 김구도 여기 2층에서 잠깐 머물고 상해로 갔다. 가가지고 열심히 조사했어요. 뭐 단동시 건강교육소 이렇게 하고 이거 당시 1999년도에 단동 향토 학자 조선족 학자가 여기를 갖다가 비정을 해버렸어요. 비정을 해가지고 여기 맞다고. 여기가 조지 엘 쇼의 이륙양이라고. 근데 기록에 보면은 압록강 강변에서 보통 회사가 한 500m 이상 떨어지지를 않아요. 생각하면은 대부분 다 압록강 강변에 있지. 압록강 강변에서 한 블럭이나 2블럭 정도. 근데 여기는 꽤 들어왔어요. 한 300m 가까이. 그래도 그분이 완강하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요거를 깨부수면 여기가 이륙양행이라고 써 있다라고 한 거예요. 시멘트를 부수면. 그래갖고 2008년도까지 이게 이륙양행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가서 사진 다 찍고 공공기관 여기에 다 이 사진이 올라가 있어요. 1958년도에 이륙양행 건물은 단동시 도시계획상 철거시켜버렸어. 근데 그 기록을 찾은 거죠. 그리고 정확한 이륙양행 터는 그 뒤에 많은 증언을 통해서 어디라고는 비정을 했지만은 지금은 아파트만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영국길 아일랜드 사람인데 영국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길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은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10년 차이만 해도 엄청나요. 근데 30년 그러니까 조사 나갔을 때 80대 분, 70대 달라요. 근데 하물며 그 당시에 이 단동에서 거주했던 분 같은 경우 80대 분들은
들었던 거죠. 한 세대 정도는 흘러서 들었어도 아 여기가 영국 덕이구나. 영국 덕이는 영국 원덕이구나라는 거거든요. 용종에 가도 똑같은 표현 써요. 그래서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서 비정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분이 성함은 제가 밝히자면 박모라는 분인데 너무 강하게 확신을 잡고 말씀하셔가지고 한동안 여기를 이륙량의 조지 엘쇼의 이륙량이다. 이 공간이라는 게 여기도 독립운동 기지라기보다는 독립운동 거점이었거든요. 많은 한국인들이 여기 가서 기념사진 찍었는데 제가 봤을 때 왜 오늘 이 말씀드리냐면 아니다. 나에서 이분이죠. 이분. 계속 이 사진을 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로 힘들었어요.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위해서도 했었고 독립운동 거점으로 특히 임시정부의 중간 기착지로서 한반도와 대륙을 잇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은 일본 제국주의의 감시로 뭐 투어까지 됐고 또 하나는 30년대에 이 복건성에서 복건성, 푸지엔성, 시아머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하모이라는 곳에서도 활동을 하는데 계속 일본 첩자들이 붙여요. 그래서 일본 외무성 문서에 조지 엘쇼 이렇게 치면은 그가 간 행적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밀정 보고서죠.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을 지원했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한 외국계지만은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다행스러운 거는 한국 정부에서 이분한테 독립장을 수여했고 그 후손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기념식 때 소환해서 초청해서 같이 이제 기념식을 했던 분입니다. 이제 단동 지역 얘기를 하려는데 이제 연영성 지역의 독립운동 기지 이 단동은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이제 나혜석이라는 사람은 나혜석이 여성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프랑스에서 최린과 만나가지고 뭐 그렇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소문이 퍼져서 결국은 이제 남편 김우영하고 이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사랑했던 둘째 오빠 나경석까지도 나혜석한테 뭐라 그러면 1930년대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나혜석이 했던 거죠. 분명한 거는 딴 건 몰라도 이 의열단 활동을 할 때 나혜석이 행랑, 외교행랑, 파우치 이걸 통해서 무기를 전달해줘요. 정화원뿐만 아니라 유석현이라는 의열단원들의 회고록에도 보면은 나혜석이 아니었으면 왜냐하면은 1921년부터 27년까지 이 단동에서 있었거든요. 6년 동안 그러면서 그런 역할을 해줬는데 부상은 못 받았죠. 그리고 뭐 그가 뭐 3.1운동 때 했던 것 얘기도 잠깐 있지만은 어쨌거나 저는 이제 팩트가 중요하니까 사실은 뭐 해석은 나중에 다른 분이 해도 되는데 그렇게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게 정화함이라는 김제 출신의 아나키스트죠. 이 조국 어디로 갈 것인가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신흥무관학교 말씀드렸는데 이 신흥무관학교가 참 이렇게 이런 뛰어난 인물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맥을 지키고 있었구나. 지금 대한민국의 국경절이 있잖아요. 국경일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그런데 3.1절은 건국기원절이에요. 아니 3.1절은 독립선언일이었고 그 다음에 개천절은 건국기원절이잖아요. 뭐 처음에 건국기원일이었다 건국기원절이 됐는데 10월 3일이라는 것도 음력 10월 3일이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양력을 이제 쓰니까 그래서 야 이거 11월 3일을 매번 음력을 하면 안 되니까 지금 새로운 시대의 기준에 맞게 양력으로 하자 해서 이제 10월 3일이 고정된 건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원 신흥학교에서는 신흥무관학교는 기원 4200 썼어요. 단기를 쓴 거죠. 모든 관공서가 메이지 43년을 썼을 때 신흥무관학교는 단기를 쓴 거예요. 그거나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황제의 나라도 아니고 새로운 나라를 지향해야 되는데 일단 국내에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걸 쓰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단군 자손이고 그동안 단기를 써왔는데 그걸 갖다 여기다 쓴 겁니다.
그런 점이고 이제 저는 이 합리화 신흥무관학교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서중국 선생님은 이쪽이고 하여튼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다 이쪽 지역이 신흥무관학교 추종지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넓은 데하고 산들이 많고 그리고 맨날 뛰어요. 원병상 수기를 보면은 파저강, 혼강을 뜁니다. 하루에 뭐 80리를 뛰었다는 게 뭐냐면 체력 훈련. 돈이 없잖아요. 뭐 목총을 살 수 있는 게 있나, 뭘 살 수 있는 게 있나. 그러니까 제대로 된 총을. 식량도 좁쌀하고 콩자반 정도.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던 사람들이 모습입니다. 이동영 이분 70년생, 69년, 67년, 58년생들. 제일 어린 지청천, 김창한 79년.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이주식 관장이 외할아버지인데 지청천하고 이제 김경천이 일본 육사 23기, 26기로 활동하다가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청천에 또 1년 후배가 있습니다. 이종혁이라고 충무공 이순신의 후예죠. 일본 육사 27기죠. 그래서 선우휘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설가. 선우휘가 쓴 대인 마덕창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대인 마덕창의 마덕창이 바로 이종혁이에요. 그래서 이종혁과 지청천이 만납니다. 이 사람이 먼저 탈출하고 이종혁은 뒤에 탈출하죠. 22년경, 1년경, 21년 8월 지청천은 3.1운동 이후에 탈출하게 되는데 그래서 선후배가 만나가지고 길림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회담한 게 근데 그 회담한 내용이 일본 문서에 있어요. 참 그만큼 일정들이 많았죠. 석주의 고향 임천각 지금 대통령이 많이 부각을 시키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삼종사무역 독립운동 기지 그러니까 만주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다 대종교인들이라고 해서 과언이 아닌데 나철, 김교원, 서희 묘역들이 지금도 여기에 활용형 청파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사단들이 많이 가는 곳이고 잘 보존돼 있죠. 저거는 이제 연변대학에 있는 김모 교수가 대학생들 들고 한 번씩 벌초를 해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묘에 또 풀이 많이 자라면은 지적질하잖아요. 묘 관리도 안 하고 조상을 어떻게 모시냐. 하여튼 잘 돼 있습니다. 이 청파오가 일본 제국주의는 만주국 시기에 집단부락을 만들어서 독립운동의 열기를 없애려고 그랬죠. 이분들이고 지금도 이 모습 그대로 다 있습니다. 아까 청설리 됐죠. 독립운동 기지 건설뿐만 아니라 당시 한인 사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독립운동에 매진했던 분들이고 다 독립운동의 영웅들이죠. 아까 보니까 이제 크지로다의 홍범도 장군 묘역까지 있는데 이게 원래는 모셔 오려고 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 이분들 관련돼서는 영화를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특히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내후년이면 이제 순국 80주년인데 좀 세계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역도 그래서 배운 것도 많지 않은 조선시대에 1868년에 태어나셔서 그냥 그 정규 교육도 못 받고 군인으로 활동하다가 군대에서 나와서 노동자로 활동하고 그때 이제 사장하고 안 맞아가지고 신계사에 비구로 갔 그런 내용들. 홍범도 일지를 통해 가지고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부분에 대한 그 중앙아시아의 그 뭐랄까 소설가들이 쓰는 글들이 참 많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재구성해서 이런 인물도 있다라고. 우리는 왜 외국 일기장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안내 일기 이런 건 다 알아요. 근데 뭐 제시의 일기나 배준철 일기나 홍범도 일지는 뭐 그런 게 있냐라고 할 정도로 백가 김대락 일기 같은 경우는 옛날 어른이에요. 백가 김대락은 1844년생이에요. 제가 연도 잘 외우죠. 타고났습니다. 니체하고 동갑이에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좀
잘 보존한다면은 특히 우리 민족의 성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백두산. 그리고 저도 이제 어느덧 기성세대가 돼서 이 친구들하고 할 때가 벌써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가서 느끼고 이 아이들 가운데 한 10%만이라도 정말로 제대로 이런 민족 사업에 매진할 수 있다면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이 서선서숙에 관련된 사진들도 이것밖에 없다 그러는데 분명히 또 있습니다. 통감부 사진도 처음에 없다 그러는데 찾아보니까 발굴하니까 또 있고 지금은 이게 90년대에 찍은 사진들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용정 조선족 실험소학교가 남아있죠. 조선 총독부에서 이 학교, 이 서선서숙 부지에다가 조선 총독부 예산 지원 학교를 만든 거예요. 명동학교. 명동학교는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이 사진하고 똑같이 복원했어요. 여기 지금 이거는 중국 예산을 들여서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사택 이런 것들은 보존이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뭐 다녀오신 분도 있겠지만 이것도 윤동주 고향집은 12년도 전에 찍은 거예요. 제가 그 뒤에도 많이 갔지만은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지금 가시면은 너무 인위적으로 돼 있습니다. 흥룡광사 하얼빈이요. 진짜 좀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조선민족예술관. 이거는 하얼빈 안중근 의사 기념관. 지금 여기다가 더 넓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아예 아주 크게. 여기 9시관 보이십니까? 그리고 안중근 의사 기념관.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사란 말하고 기념관은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의 기념관이고 중국에서 기념관은 세 번째 외국인. 첫 번째가 의사 닥터 노먼베순이라는 사람이에요. 마오쩌둥하고 연안에서 팔로군 활동할 때 캐나다에 삽니다. 안중근 의사 또 기념관이고 상하이 가면은 상하이 임시정부 기념관이 아니에요. 상하이 임시정부 구지관리처지. 등급이 낮는데 그만큼 잘해준 거고 9시 반은 철도역에다가 시계를 멈춰놨어요. 그만큼 안중근이 위대한 거죠. 9시 반. 이거 딱 당일날 시간. 굉장히 참 마지막 정리하면은 저는 기억을 소환해서 기념하는 일을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억에 공간까지 덧붙인다면은 역사의 시줄과 날줄이 완성되겠지요. 항일 독립선언 특히 이제 3.1 독립선언 100주년이 이제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올해가 신흥고등학교 설립 110주년인데 많은 행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많이 가겠지만은 그분들이 지향했던 110년 전에 신흥무관학교 설립할 때 독립운동가들의 결의, 저항정신뿐만 아니라 민주정신이 21세기에도 오롯이 후대들한테 전해지길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